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청도 옆 전라도 남원고을에 말 못하는 대나무 장인이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지게 하나와 대나무 칼뿐이었지요. 어느 날 지리산 깊은 대숲에서 덫에 걸린 작은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뿔이 삐죽하고 귀가 뾰족한 꼬마 대나무 정령이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남원 고을 전체를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꼬마 대령이 제 몸에서 떼어 건넨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 43해째 되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고을 장터에 아직 차가운 바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뒤에 놓인 이 고을은 대나무가 흔했고 대나무 공예품이 돈 대신 돌았습니다. 바구니 한 손, 참빗 한쪽, 발 한 장이 쌀 돛밥과 맛밥 구워졌습니다. 해수는 그 장터 한 귀퉁이에서 대나무를 다루는 젊은이였습니다. 28이 될 때까지 가진 것이라곤 대나무, 칼 한 자루와 역담한 바구니 몇 개뿐이었습니다.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15세 제 밥은 제가 짓겠다며 뛰쳐나왔고 그 뒤로 줄곧 대나무만 깎았습니다. 해수는 벙어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내지 못하였고 말을 하려 해도 목에서 바람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개똥이라고 불렀고 해수라는 본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외할머니뿐이었습니다. 외할머니마저 3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무도 해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해수를 손짓으로 부렸고 해수는 그 손짓을 빠짐없이 알아들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셈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구니 값이 지나치게 깎이면 고개를 한번 흔들고 등을 돌렸고 그러면 손님이 도로 불러 값을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 정도의 배짱은 있었으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떨어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닷새마다 서는 남원장에 물건을 내려면 해수는 새벽 어스름에 지게를 꾸려야 했습니다. 고갯길 하나를 넘고 개울 하나를 건너야 장터 어귀에 닿았습니다. 그날도 해수는 첫 닭이 울기 전에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폈습니다. 바구니 3개와 참빗 한쪽과 발 한 장을 바닥에 펴놓았고 그 옆에 지게를 뉘었으며 지게 위에 앉아 턱을 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해수는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이 이 장터의 썩은 뿌리를 건드리는 첫걸음이 될 줄은요. 해가 손가락 2마디쯤 올라왔을 무렵 장터 한복판이 소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한쪽으로 몰려갔고 그 틈으로 정사령의 어깨가 나타났습니다. 정사령은 관아의 사령이면서도 마향리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는 사내였습니다. 덩치가 황소만하였고 얼굴에 오래된 칼자국이 하나 있었으며 그 뒤에는 개 객주의 하인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장터를 느릿느릿 가로질러 해수의 자리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수가 객주의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그들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개 객주를 거치지 않으면 바구니 값에서 칼을 뗄 수 없었고 석칼이 끊기면 그 위에 걸린 마향리의 주머니도 얇아졌습니다. 정사령이 해수의 바구니 하나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바구니가 바닥을 굴러 흙먼지를 묻혔고 하인 하나가 참빗을 밟고 지나갔으며 다른 하나가 발을 집어들어 흔들다가 던져 놓았습니다. 흙이 묻은 물건은 제 값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수는 몸을 숙여 바구니를 주워 들었습니다. 말이 없는 입은 이런 순간 가장 서러웠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정사령 앞에 나서는 것은 곧 마향리에게 밉보이는 것이었고, 마향리에게 밉보이면 이 고을에서 장사를 접어야 하였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를 깬 것은 장터 서편 국밥집 쪽에서 걸어 나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난실이었습니다. 아비가 남기고 간 주막을 홀로 꾸리는 26세 여인으로 장터에서 국밥을 팔았습니다. 난실은 행주치마를 두른 채 정사령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장터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면 박좌수 어른 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좌수는 원님과 한 해에 2번 마주 앉는 분이었고 마향리 셋째 형과 먼 인척이기도 하였습니다. 난실은 그 고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정사령이 무언가를 입에 담으려다 삼키고 하인 둘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셋은 돌아섰습니다. 해수는 흙 묻은 바구니를 품에 안고 난실을 올려다보았고, 난실이 아무 말 없이 국밥집 쪽으로 고갯짓을 하였습니다. 밥 한 그릇 먹고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해수가 숟가락을 드는 동안 난실은 솥 앞에 서서 등을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 국밥 김만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해가 기울어 장이 파할 무렵 해수는 팔다 남은 물건을 지게에 담았습니다. 바구니 한 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객주 하인들이 건드리고 간 물건을 사가는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엮을 바구니가 더 남아 있었고, 좋은 대나무를 얻으려면 지리산 안쪽 깊이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해수는 지게를 비우고 허리에 대나무 칼을 메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일러준 길이 있었습니다. 구룡골 아랫골을 지나 지장제를 넘어 왼편으로 반나절 더 들어가면 사람의 발이 드문 대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수는 지장제 고갯마루를 넘어 왼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에서는 발목이 푹푹 빠졌습니다. 반나절을 더 걷자 외할머니가 말하던 대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숲이 푸른 물결처럼 햇살 속에 흔들렸고 그 사이로 새소리가 맑게 떨어졌습니다. 해수는 대나무 칼을 쥐고 한참을 골랐습니다. 마디가 고르고 결이 바른 것 몇 대를 베어 묶었습니다. 그 다음 대를 고르려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선 해수의 발이 딱 멈추었습니다. 대숲 한가운데에 줄 올감이 덫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덫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산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너구리만 한 크기였고 쪼그려 앉아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해수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짧은 뿔이 양쪽으로 솟아 있었고 귓바퀴가 길고 뾰족하였으며 눈이 대숲 이파리처럼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몸은 사람 아이의 절반만 한 크기였고 허리에 대나무 잎을 엮은 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꼬마 대령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에 깃든 정령으로 외할머니가 어린 해수의 머리맡에서 종종 이야기해 주던 존재였습니다. 꼬마 대령은 발목에 덧줄이 3겹으로 감겨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보였으나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산 귀신에게 은혜를 베풀면 복을 받는다고 외할머니가 말하였으나 반대로 산 귀신을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고도 하였습니다. 해수는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꼬마 대령의 초록 눈이 해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눈이기도 하였고 호소하는 눈이기도 하였습니다. 해수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허리에 대나무 칼을 뽑아 덧줄에 대었고
서너 번 그어서야 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풀린 줄이 떨어지자 꼬마 대령이 발목을 움켜쥐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꼬마 대령이 해수를 올려다보았고 해수도 꼬마 대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수는 입을 벌려 말을 하려 하였으나 바람만 새어 나왔습니다. 꼬마 대령은 해수의 인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한번 갸웃하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난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꼬마 대령은 몸을 돌려 대숲 안쪽으로 절뚝이며 걸었고 세 걸음마다 한 번씩 해수를 돌아보았으며 그러다가 푸른 대숲 속으로 작은 몸이 사라졌습니다. 해수는 끊어진 덧줄을 풀 속에 묻고 베어 묶은 대나무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해수의 귓가에는 대숲의 바람 소리만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작은 숨소리 하나가 섞여 있는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몰랐습니다. 오늘 대숲에서 한 번 그은 칼질이 이 고을 전체의 썩은 뿌리를 건드리는 열쇠가 될 줄은요. 해수가 지게를 지고 집 마루에 들어선 것은 땅거미가 내린 뒤였습니다. 해수는 대나무 묶음을 마당에 내려놓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옷고름 끝에 무엇인가가 걸린 것을 느꼈습니다. 저고리 품 안쪽에 조그맣고 쭈글쭈글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수가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대나무 잎 한 장이었습니다. 다만 보통 잎과 달리 초록빛이 짙었고 잎맥이 손바닥에 금처럼 촘촘하였으며 무엇보다 따뜻하였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아주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어깨에 닿았던 작은 숨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꼬마 대령이 제 몸에 두르고 있던 대나무 잎치마의 한 자락을 뜯어 품에 살며시 찔러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해수는 잎을 마루 한 구석에 내려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잎을 내려놓는 순간 따뜻하던 기운이 식었고 잎이 쭈글쭈글한 마른 조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해수가 다시 잎을 집어들자 잎이 품속으로 빨려 들어오듯 저고리 안감에 찰싹 붙었고 다시 미지근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그 잎을 품에 넣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점심 무렵 이웃에 사는 삼돌 노인이 지난달 주문한 참빗을 찾으러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해수가 참빗을 내밀었고 노인이 받아들더니 입을 열어 값을 물었습니다. 순간 해수의 입안이 짜릿하였습니다. 해수는 전날 품속의 잎을 혀 밑에 살짝 넣은 채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잎이 혀 밑에서 데워지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삼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 아래로 다른 결의 소리가 포개어 올라왔습니다.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였고 글자가 아닌 글자였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본디 이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삼돌이라고 불리지만 어린 시절에는 복만이었다는 것이 또렷이 느껴졌고 그 복만이라는 아이가 11살에 건넌 마을 콩밭에서 콩 한 소쿠리를 훔쳐 먹었다는 묵은 죄 하나가 가벼운 먼지처럼 함께 묻어 올라왔습니다. 해수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살을 놓쳤습니다. 삼돌 노인이 돌아간 뒤 해수는 마루에 주저앉아 품에서 잎을 꺼냈습니다. 잎은 여전히 미지근하였습니다. 입이 없는 대신 귀가 열리려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 고을 어딘가에 찾아야 할 것이 있어 이 귀가 열린 것인지 해수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잎을 품에 넣고 혀 밑에 댈 때에만 사람의 거칠음과 속이름이 함께 들리고 그 속이름 옆에 그 사람이 숨긴 죄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는 것을 해수는 이해하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받은 것은
반드시 쓸 곳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해수는 잎을 저고리 품 안쪽으로 조심히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 위에 잎이 얹히는 자리에서 작은 맥박이 하나 더 뛰는 것 같았습니다. 닷새가 흘렀고 다시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해수는 새벽 어스름에 지게를 젓고 지게 위에 새로 엮은 바구니 7짐과 참빗 12쪽을 올렸습니다.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폈을 때 해수는 품속의 대나무 잎 한 자락을 혀 밑에 밀어 넣은 채였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부터 장터의 소리들이 해수의 귀로 차례차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아래로 본 뒤 이름과 숨긴 그림자가 한층 더 실려 들어왔습니다. 떡 장수 할멈의 입에서는 손님을 부르는 친절한 목소리가 나왔으나 그 아래에서는 젊은 시절 옆집 쌀독에 손을 담갔던 기억 하나가 오래 묵은 먼지처럼 떠 있었습니다. 엿 장수의 본 이름은 팔봉이 아니라 만길이었고 그가 감춘 죄는 먼 대처녀에게 약조를 깨고 달아난 일이었습니다. 해수는 관자놀이가 묵직해졌습니다. 첫 손님이 바구니 하나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 입이 움직이는 아래로 그 손님의 속셈이 같이 들렸습니다. 반값에 가져가되 나중에 흠을 잡아 되돌려 받을 궁리였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저어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인상을 쓰고 돌아섰으나 이내 다시 돌아와 제 값을 쳐 주었습니다. 해수는 놀랐습니다. 입이 없는 벙어리에 고갯짓 하나의 손님이 꺾인 적은 이제껏 드물었습니다. 이 잎이 혀 밑에 있는 동안 해수의 눈빛이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오전이 가기 전에 해수의 바구니 7짐 중 5이 팔렸고 참빗 12쪽은 이른 점심때 다 동이 났습니다. 장터에 같은 줄에 자리를 편 다른 장인들이 놀라 해수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해수는 주막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장날 국밥값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난실이 솥 앞에 서 있었고 해수는 엽전 면잎을 조용히 마루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난실이 손을 닦으며 돌아서 해수를 보았습니다. 해수의 혀 밑에서 난실의 속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실의 거칠음은 난실이었고 속이름도 난실이었습니다. 숨겨진 죄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그리움 하나가 속마음 귀퉁이에 얇은 안개처럼 고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비를 일찍 여의고 홀로 주막을 지탱하느라 사람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한 쓸쓸함이 그 안개의 정체였습니다. 난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난실이 국밥 한 그릇을 해수 앞에 놓았고 해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해수는 한 숟가락을 삼킬 때마다 그 맑음을 함께 삼키는 것 같아 갑자기 코끝이 시큰하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해수가 장터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 사이에서 해수는 잎의 힘을 빌려 두 사람의 속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객주 쪽 하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관아에서 나온 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에서는 같은 이름 하나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향리였습니다. 마향리가 해수의 장사를 짧게 다시 보고 오라 일렀다는 조각이었습니다. 해수는 품속 잎을 만졌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든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장이 파한 뒤 해수는 지게를 비운 채 섬진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남원에서 구례 방향으로 반나절을 걸으면 섬진강 나루가 나왔고 그 나루에 대석이 있었습니다. 대석은 해수의 외가 쪽 먼 친척이었고
외할머니가 어린 해수를 맡길 곳이 없을 때면 진배에 태워 며칠씩 데리고 다니던 사공이었습니다. 해수에게 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대석뿐이었습니다. 나루에 다다르자 대석이 뱃전에 걸터 앉아 대나무 장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해수를 보자 대석은 손짓으로 이리 오라 하였고 해수는 뱃전에 걸터 앉았습니다. 대석은 해수의 말 없음을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수가 고개를 까딱하면 무슨 뜻인지 알았고 해수의 어깨가 처지면 그 이유를 대강 짐작하였습니다. 그날도 해수의 어깨가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는 것을 대석은 한눈에 보았습니다. 해수는 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어 대석 앞에 뱃전에 올려놓고 다시 거두어 들였습니다. 돈이 도는 것을 묻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석은 해수의 손짓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즘 밤에 관아의 별채 쪽에서 수레가 2번 내려오는데 그 수레의 짐이 대나무 공예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룻가에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박을 한 사람을 실어 섬진강 건너 구례 쪽 산골 노비 시장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레를 모는 자는 정사령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사령을 2번 강가에서 마주쳤는데 수레 덮개 아래서 사람 신음이 들렸다고도 하였습니다. 대석의 속에서는 이 말을 처음 남에게 하는 것이라 손이 떨린다는 두려움이 한 겹 깔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래도 해수에게는 해 주어야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또 한 겹 깔려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한결인 사람이었습니다. 난실에 이어 대석이 2번째였습니다. 대석이 덧붙였습니다. 섬진강 건너편 구례 장터의 노비비. 장수에게 넘어간 자들 중에는 원래 양민이던 자가 몇 섞여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양민을 갑자기 노비로 만들려면 호적을 손봐야 하는데 호적을 손보는 자는 관아의 향리였고 남원 관아의 향리는 마향리 하나였습니다. 해수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난달 해수가 바구니를 팔아주었던 이유. 마을의 덕팔이라는 청년이 최근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덕팔은 해수처럼 부모가 일찍 여인 외톨이였고 호적에 손이 쉽게 닿는 부류였습니다. 나루에서 돌아오는 길 해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조각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마향리의 호적 손질, 개객주의 세탁, 정사령의 운반, 새 꼭지점이 하나의 삼각을 이루고 있었고 가운데에 노비로 팔려나가는 양민들의 얼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진 뒤 해수는 남원 고을 외곽에 닿았습니다. 개객주의 창고 뒷담을 지나는데 담 안쪽에서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해수는 담 밑에 웅크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혀 밑 잎이 조용히 따뜻해졌고 하인들의 겉말 아래로 속소리가 줄줄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물량이 부족하니 한두 놈 더 호적을 손봐야 한다는 말. 덕팔이 값이 잘 받아져서 향리 어른 몫이 두둑해졌다는 말. 정사령이 중간에서 몫을 떼어 먹는 것 같아 향리 어른이 맞득자나 한다는 말이 해수의 귀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해수가 담을 떠났을 때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와 길을 비추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잎을 혀 밑에 넣지 않아도 심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이튿날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대나무 살을 깎았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삼각의 꼭지점 셋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해수 혼자 관아로 쳐들어가
호적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입이었고 벙어리 지게꾼의 고발은 저들의 새 치혀 앞에서 금세 묻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수에게는 잎이 있었습니다. 새 꼭지점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해수는 이미 들었습니다. 객주는 정사령이 중간 몫을 떼어 먹는다고 의심하였고, 정사령은 마향리가 자기 목을 먼저 벨까 두려워하였으며, 마향리는 객주가 장부를 손봐 제 몫을 키우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서로를 찢어 놓으면 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해수에게는 손이 있었고 그 손은 대나무로 글자를 새기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해수는 전날 밤 작은 대나무 폐 3개에 각기 다른 글자를 새겼습니다. 첫째 폐에는 마향리가 객주의 장부를 들여다본다는 뜻이 담겼고, 둘째 폐에는 객주가 정사령의 운반 삭슬 깎으려 한다는 말이 새겨져 있었으며, 셋째 폐에는 정사령이 마향리 몰래 노비 값의 일부를 가로챈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혀 및 잎이 장터를 돌 때마다 이미 새 꼭지점의 속을 건져 올려 두었기 때문에 글자만 베껴 옮기면 되었습니다. 다음 장날 해수는 장터 뒷골목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객주의 하인 둘이 건너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해수가 확인하였습니다. 해수는 술을 마시다 말고 품에서 대나무 폐 하나를 흘리는 척 떨어뜨렸습니다. 첫째 폐였습니다. 벙어리가 무슨 물건을 흘렸을까 싶어 하인 하나가 그것을 주워 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하인이 다른 하나와 머리를 맞대고 대나무 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수는 그 사이 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의 속에서 마향리가 객주의 장부를 들여다본다는 말이 먼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해수는 둘째 폐를 정사령이 자주 드나드는 대장간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고, 그 이튿날에는 셋째 폐를 마향리가 드나드는 참빗전의 마루 밑에 흘려두었습니다. 세 폐는 각자의 손으로 흘러들어갔고 각자의 머리에 독약이 번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지 않아 장터 뒤에서 삼각의 꼭지점 셋이 서로를 흘끔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객주는 마향리를 볼 때마다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으나 그 고개 아래에 눈이 싸늘하였습니다. 정사령은 마향리 앞에서 평소보다 말이 짧아졌습니다. 마향리는 두 사람 앞에서 부채를 딱딱 소리 나게 폈다 접었습니다. 새 꼭지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꼭지점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마향리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향리는 이 불씨가 어디서 왔는지 찾으려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씨 주변에 해수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장터 술집의 벙어리 장인이 드나들었다는 말, 대나무 폐가 흘러다녔다는 말, 게다가 해수가 최근 장사에 귀신이 붙은 것처럼 잘 된다는 말까지 한데 엮였습니다. 마향리는 정사령을 불러 해수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장터에서 데려오지 말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손을 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정사령의 속에서는 그 명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해수를 공연히 건드리면 박좌수의 눈에 들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날 아침 해수가 지게를 지고 지장제 고갯길을 넘다가 정사령과 하인 둘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해수의 지게를 풀숲에 던져 놓았고 해수의 손을 뒤로 젖혀 지장제 중턱의 큰 바위 옆 노송에 밧줄로 묶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하였습니다. 정사령은 해수를 묶어놓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해가 진 뒤 다시 와서 어찌할지 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사령이 하인들과 함께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산길에 다시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해수는 노송의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품속 잎이 미지근하게 숨을 쉬었으나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잎은 그저 따뜻한 잎사귀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대숲을 스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등성이의 바람이려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가벼운 발자국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해수가 눈을 떴습니다. 덤불 사이로 꼬마 대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꼬마 대령이 해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해수의 손목을 보았고 밧줄을 보았습니다. 꼬마 대령의 초록 눈이 한 번 깜빡이더니 해수 뒤로 돌아가 밧줄에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작은 턱이 한 올 한 올 밧줄을 씹어 끊었습니다. 한참 만에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해수의 손이 풀렸습니다. 해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꼬마 대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꼬마 대령이 해수 앞에 선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수의 혀 밑에서 잎이 잔잔히 진동하였습니다. 낱말이 아닌 울림이 해수의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산을 헤매던 밤의 두려움과 덧줄에 감겼을 때의 조여드는 감각, 그리고 해수가 덧줄을 끊어 주었을 때의 멍한 안도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수백 마디보다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꼬마 대령이 해수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해수는 몸을 일으켜 지장제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꼬마 대령이 세 걸음 뒤에서 가볍게 따라왔습니다. 해수가 고을 어귀에 닿았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집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서편에 자리한 박좌수 댁으로 곧장 발을 옮겼습니다. 좌수 댁의 사랑채 마루에서 박좌수가 오래된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마당에 서서 깊이 절을 하였고 좌수가 눈을 들어 해수를 보았습니다. 벙어리 대나무 장인이 혼자 좌수 댁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해수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좌수에게 올렸습니다. 전날 밤 해수가 호롱불 아래 앉아 밤새서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글이 비록 서툴렀으나 핵심은 또렷하였습니다. 관아의 호적 원본과 개객주의 거래 장부와 섬진강 나루의 짐 출입 기록,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한 자리에 펼쳐놓고 맞춰보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뒷장에는 덕팔의 이름이 한 해 전까지 호적 상단에 있었는데 최근 호적에는 그의 이름이 사라지고 대신 같은 이름의 노비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좌수가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수의 혀 밑에서 좌수의 속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방과 관련한 일을 건드리면 내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으나 호적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는 고을 전체의 큰 수치라는 무거운 속이 돌고 있었습니다. 좌수는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고갯짓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 좌수가 사람을 풀어 세 가지 기록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아의 호적계에서 호적 원본을 가져오게 하였고 섬진강 나루의 대석에게 사람을 보내어 짐 출입 기록을 요청하였으며 객주의 거래 장부는 좌수 본인이 직접 객주를 방문하여 확인하자 요청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새 기록이 박좌수 댁 사랑채 마루에 펼쳐졌습니다. 호적 원본에는 지난해까지 양민으로
기록된 이름 8명이 최근 반년 사이 노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중 5은 섬진강 나루의 짐 출입 기록과 날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5의 이름 옆에 개 객주의 장부에는 대나무, 공예품 매입이라는 명목으로 엉뚱한 엽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의 숫자는 사람 값과 맞지 않았으나 날짜가 겹치는 것은 우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박 좌수가 그 자리에서 원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전에 관아의 마당이 열렸습니다. 마향리가 불려 나왔고 개 객주가 포승에 묶여 끌려 나왔으며 정사령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원님 앞에서 서로의 속을 가장 먼저 털어놓은 것은 세 꼭지점 중 가장 겁이 많은 개 객주였습니다. 개 객주는 호적을 손본 것은 마향리이고 자신은 그저 장부의 숫자만 옮겨 적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마향리가 그것은 거짓이라고 맞받았고 운반한 것은 정사령이며 자신은 명만 내렸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사령이 마향리를 쏘아보며 자신은 삭슬 받고 몸을 썼을 뿐인데 윗몫을 챙긴 것은 마향리와 개 객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새 꼭지점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동안 박 좌수가 호적 원본과 짐 기록과 장부를 원님 앞에 나란히 밀어 올렸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고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노비로 만든 죄는 관곡 횡령이나 세금, 착복을 합한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밤새 꼭지점은 관아의 옥에 나란히 갇혔습니다. 해수는 관아 담 밖에 서서 담 밑 풀섭에 쪼그려 앉은 꼬마 대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꼬마 대령의 뿔 2개가 달빛에 작게 빛났습니다. 마향리가 파직되고 개 객주의 창고에 관아의 봉인이 붙은 뒤 남원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호적에서 사라졌던 양민 5의 이름이 박 좌수의 손을 거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노비 시장에 팔려갔던 덕팔이 닷새 만에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덕팔은 뺨이 홀쭉해져 있었으나 다리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해수가 덕팔을 처음 다시 본 날 덕팔은 해수의 손을 한참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다음 장날 해수는 평소처럼 지게 바구니 7짐과 참빗 12 쪽과 발 한 장을 지고 장터에 내려왔습니다. 해수는 혀 밑에 잎을 두지 않았습니다. 잎은 저고리 품 안쪽에 얌전히 접혀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값을 물었고 해수는 고개를 한 번 저었다가 한 번 끄덕였습니다. 값이 맞으면 팔고 맞지 않으면 팔지 않았습니다. 남의 속을 듣지 않으니 귀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장터의 말들이 겉만으로 들어왔고 겉은 겉대로의 무게만을 지녔습니다. 난실이 주막 문 앞에서 해수를 보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해수가 가까이 가자 난실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해수는 마루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릇 위로 봄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해수는 문득 난실의 속을 듣고 싶어지지 않았습니다. 겉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였습니다. 장이 파한 뒤 해수는 지게를 비운 채 지장제를 넘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해수는 대숲 쪽으로 길을 꺾었습니다. 해가 길게 비끼는 대숲에 꼬마 대령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숲 한가운데에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풀을 한 움큼 쥐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꼬마 대령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품에서 대나무 잎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여전히 초록이 짙었고 미지근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해수는 그 잎을 꼬마 대령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돌려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꼬마
대령이 잎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잎을 밀어 다시 해수 쪽으로 돌려주려는 몸짓을 보였으나 해수가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남의 속을 듣지 않아도 제 안의 소리만 잘 들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뜻의 고갯짓이었습니다. 꼬마 대령이 잎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허리에 두르고 있던 대나무 잎치마의 빈자리에 그 잎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잎이 치마에 닿는 순간 해수의 혀 밑에서 세상이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속을 듣던 기운이 멎었습니다. 겉과 속이 겹치던 이중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숲 바람 소리와 새소리와 멀리 개울물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보통 귀로 듣는 보통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해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꼬마 대령이 해수의 손에 작은 대나무 조각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손바닥 절반만 한 크기의 곧은 대조각이었습니다. 해수가 손에 쥐자 그 조각이 따뜻하였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주는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대숲에서 한 번 그은 칼질과 풀린 덧줄과 제살을 떼어 건넨 잎. 한 자락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표식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조각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해수가 일어섰고 꼬마 대령이 해수의 지게끈 아래를 한 번 가볍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배웅의 몸짓이었습니다. 해수는 대숲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꼬마 대령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잎과 함께 꼬마 대령도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대숲의 바람 소리가 등 뒤에서 한참을 따라왔습니다. 해수가 고을 어귀에 닿았을 때 하늘에 첫 별이 떴습니다. 난실의 주막에서 솥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덕팔이 주막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해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석이 섬진강에서 올라와 주막 문 앞에 보리쌀 자루 하나를 두고 갔다는 소식이 해수의 귀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귀로 듣는 보통 소식이었으나 해수의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해수는 주막 마루에 지게를 내렸습니다. 말이 없는 입으로 난실과 덕팔을 한 번씩 보았고 두 사람이 마주 웃었습니다. 보통 귀로 듣는 보통 웃음이 그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옛말에 이심전심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지요. 해수는 꼬마 대령의 잎으로 세상 사람들의 속을 들었습니다. 장터 손님의 샘속, 개 객주의 탐욕, 마향리의 간교함, 정사령의 거친 속내까지 남의 속이 훤히 보이는 세상은 편리하였으나 편하지는 않았지요. 참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낱말 한마디 없이 밀려오던 꼬마 대령의 울림. 겉과 속이 한결같던 난실의 마음, 대석의 조용한 걱정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비로소 닿는 소리였습니다. 해수는 남의 속을 듣는 잎을 돌려주고 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보통 귀로 듣는 보통 세상이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보통 속에 참으로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이의 발소리, 솥에서 올라오는 국밥김, 대숲을 스치는 저녁 바람. 남의 속을 꿰뚫는 천리보다 곁에 앉은 한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더 어렵고 더 귀한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담장 너머 옛날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